자, 이 그림이 아까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제 신도시입니다. 저 신도시에서 저 랜드 디벨로퍼가 요 2번 부지를 매각했어요.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시 내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스케일만 다르지 얘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아까 2번 부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림이 뭐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강이 지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그 옆에다가 뭐 길도 하나 냈겠죠, 그죠? 이제 도로도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은 그 도로하고 접속해서 이제 이 필지가 하나 이렇게 2번 필지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길이 나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다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렇게 토지 매입과, 그러니까 토지를 한 사람한테서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랜드 디벨로퍼하고 얘기해서 가격만 맞으면 이제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토지 매입은 하는데, 이 토지 매입이 여러 사람과의 협상, 그리고 뭐 법에 기대가지고 수용하고 뭐 이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1인의 소유자와의 협상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이 공공부문이 신도시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분양을 한다 그랬죠. 분양을 할 때는 그 땅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의 방식으로 그 분양에 참여해서 청약의 방식으로 사기도 하고 합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먼저 계약금부터 내고 LH 뭐 SH 이런 데서도 택지 개발 사업 하면은 착공 들어가고 초기에 이제 택지 분양을 막 하거든요. 그럼 이 공사가 막 진행되는 동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불 이제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잔금 지불하면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만들어진 택지를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뭐 이주나 철거나 이런 작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 입장에서 이렇게 신규로 택지가 공급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제 개발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누군가 이 앞단에 있는 골치 아픈 일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택지를 분양받으면 택지에 대한 개략적인 그 개발 계획이 거의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뭐 아파트만 지어야 된다. 총 몇 세대 지을 수 있다. 또는 층수는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도시 개발할 때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앞에서 신도시 개발하려면은 사업계획 수립하고 뭐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쭉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이제 굵직한 계획들은 다 수립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이미 확정된 범위 내에서 이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내용 자체를 미리 검토하고 아, 저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구나. 저런 내용이라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얼마까지 토지 매입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계산해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인허가를 받고 하는 이 절차도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죠? 그 원래 땅을 팔 때부터 이렇게 할 사람 사세요 하고 이제 팔았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만 개발을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제 대단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로 돌아오냐면 이제 비용이 절감됩니다. 예, 저 모든 비용을 이제 디벨로퍼가 저희를 다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지 예측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청약해서 이제 분양받으면 딱, 아, 얼마 주고 사면 되겠구나. 그 판단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비용은 민간이 혼자 저 땅 만드는 것보다는 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뒤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공사를 착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준공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시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게 착공, 끝내는 걸 준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법적으로는 무슨 법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뭐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법적인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공사 시작, 공사 끝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아파트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사전 분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여러 가지 개발의 형태 중에 민간이 물론 임대주택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전 분양하는 겁니다. 그건 언제 하냐면 토지 매입과 인허가 다 끝나고 착공 들어가면서 이제 사전 분양을 합니다.
동영상에서는 가급적 특정한 법에서 쓰는 용어를 안 쓰려고 선분양이라는 말을 썼는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해요. 보통 정식의 명칭은 이제 사전 분양이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전 분양은 디벨로퍼가 짓는 아파트를 이제 미리 파는, 그죠? 매각을 좀 일찍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공사비가 들잖아요. 그 토지비도 이제 중도에 중도금 잔금을 계속 내야 되고, 그렇게 향후에 들어가는 투자비에 대한 어떤 그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건 동영상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뭐 토지를 잘 확보해야 된다. 토지의 이제 완전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거기에 무슨 뭐 담보라든지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등등의 요건도 있고, 뭐 그런 것 요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분양 보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많은 것들 중에서 토지 확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분양하려면은 분양 보증도 받고 분양가 심사도 받고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만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토지 확보는 원래 굉장히 복잡한 절차인데 저렇게 택지 분양받아서 하는 경우는 좀 쉽게 된다. 그거 굉장히 큰 메리트다 하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분양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사전 분양하잖아요. 그 디벨로퍼가 착공을 하면서 집을 다 짓기 전에 미리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분양을 받는 사람, 그 우리가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지어지지 않은 집을 위해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돈을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면서 준공까지 공사를 계속 가는데, 그 사이에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디벨로퍼가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디벨로퍼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디벨로퍼가 공사를 맡긴 뭐 건설회사가 잘못되거나, 사업은 알 수 없으니까 몇 년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업을 하려고 했던 디벨로퍼나 건설회사도 문제지만 수분양자가 제일 문제죠. 분양받은 사람. 다른 주체들은 다 그래도 기업이고 뭐 이런데, 우리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저축한 돈으로 분양받으려고 계약금, 중도금 한참 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중단됐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제해 줘야 될 이유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이 그냥 노출돼 있다면 사람들이 사전 분양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아주 튼튼한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하는 게 아니면 분양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아파트 산업의 발전도 더디게 되고 주택의 공급도 원하는 만큼 이제 빠른 속도로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섭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는 허그라는 역시 또 공사가 있어요. 이게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어서 이 공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그 아파트 같은 거 사전 분양할 때 사전 분양하는 시행사하고 시공사를 쭉 심사를 한 다음, 이거는 큰 위험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분양에 대해서 이 허그가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사업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허그가 나서가지고, 허그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허그가 나서서 그 사업을 끝까지 완성을 시켜가지고 아파트를 수분양자에게 제공을 해주거나,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돈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허그입니다. 그리고 이 허그라는 기관은 그 분양 보증 외에도 여러 가지 주택 공급하고 뭐 도시 개발,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서 다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LH, 뭐 SH 이런 데처럼 우리 부동산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일해볼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이제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요, 디벨로퍼는. 그러면 허그가 이제 아무나 아무 계획이나 짜온다고 해서 이렇게 턱턱 분양 보증을 해주진 않겠죠. 심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추어서 보증까지 받아내는 것도 이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하진 않지만 뭐 특히 공공택지,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나 뭐 이런 데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를 합니다. 아무리 민간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돈으로 땅을 사서
당신이 집을 지어서 파는 비즈니스를 하지만 이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받고 싶은 만큼 아무렇게나 비싸게 돈을 받지 마세요. 당신의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를 하겠어요. 하고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통과한 분양가로 해야 돼요. 그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10원이라도 더 올려서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수분양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너무 높여서 받는 거를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죠. 하지만 정부가 무조건 나서가지고 디벨로퍼들한테 비싸게 못 받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건 민간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통은 분양가 심사를 하고 개입을 하는 것은 이제 공공택지에 주로 한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택지는 공공부문이 개입을 해서 저렴하게 제공해준 택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나서서 택지를 싸게 공급을 해줬으니까 이 택지에다가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좀 적당하게 받으세요. 라고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할 명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아주 과열이 되고 막 이러면 정부가 이 분양가 심사하거나 하는 이 범위를 넓혔다가 줄였다가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는, 조율하는 수단으로도 좀 쓰는데, 뭐 그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도 있고, 또 좀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모든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면, 디벨로퍼는 이 입주자, 이때는 이제 청약하는 사람, 이 수분양자를 입주자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1000세대 지었다고 해서 그 1000세대를 그냥 내가 팔고 싶은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같은 시간에 쫙 다 청약 받아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가는 이렇게 막 심사를 하고 이러면서 좀 분양가 자체가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으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혜택을 전 국민에게 이제 두루두루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 청약을 받기 전에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서 청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정하게 이제 추첨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운으로만 추첨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이게 좀 더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으로 추첨하지 않고 이제 청약을 할 때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이제 가점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 무주택 세대주로 몇 년 이상이면 몇 점. 그래서 좀 더 주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당첨될 수 있도록 이 청약 가점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점제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하는 제도도 계속 바뀌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주택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택이 얼마나 공급돼 있는가, 뭐 주택 시장의 현황이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판매죠. 시점이 착공에서 준공 가는 그 사이에 이제 주택의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설계 받고 인허가 받고 그다음에 뭐 공사하고 이런 거는 외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거를 이제 얼마에 어떻게 팔아서 얼마를 남길 것인가, 이 사업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따른 전략은 이제 디벨로퍼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다 있지만 남들은 고민해주지 않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디벨로퍼가 여기다가 이제 집 짓는 겁니다. 어떻게 짓겠다고 계획 짜서 그러니까 토지 매입은 이제 요 땅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는 필요가 없고 우리 개발 계획 같은 거 잘 짜서 인허가 받고 그것도 이제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주택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뭐 동영상에서도 보여줬지만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청약을 이제 막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일단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신문 광고도 하고 TV 광고도 하고 여러분 이제 이런 광고도 좀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막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온갖 마케팅 방법을 씁니다. 디벨로퍼들은 이런 것도 알아야죠.
여러분이 개발 사업을 한다면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을 어떻게 이제 주의할 것인가. 그중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광고는 우리가 좀 익숙한데 이제 모델하우스 이런 거는 이제 이 시장에만 존재하는 좀 특별한 형태죠.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들은 이 모델하우스를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편한 좋은 위치에다가 아예 그냥 부지하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여러 사업 현장에 모델하우스로 돌려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마다 뭐 삼성이다, 대우다, 현대다 해서 뭐 주택문화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가보기 편한 대중교통 편한 위치에 늘 모델하우스 용도로 쓰는 그런 건물들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어떤 현장을 분양하고 있다면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는 근처에 가면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케팅 그 집 파는 데니까 가면은 뭐 브로셔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세대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세대마다 얼마고 그걸 계약금 죽는 거 뭐 어떻게 나눠서 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매 시기마다 이 주택도 트렌드가 있어서 건설회사들이 뭐 남향을 바라보는 방이 세 개예요. 뭐 거실과 부엌이 한 통으로 터져 있어요. 뭐 이런 그 집을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짓는 뭐 그런 그 자기들의 강점을 막 이제 선전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광고 또는 이제 마케팅 수단을 쓰고요. 그래서 청약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신문에다가 막 냅니다. 청약 경쟁률 몇 대 몇.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1,000세대 파는데 뭐 5만 명이 청약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과시하는 거죠. 우리 단지 이렇게 인기 많은 단지다. 근데 5만 명이 청약은 했지만 이 사람 중에서 1,000명이 다 계약을 되느냐 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이제 계약률이라고 하는데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인데도 실제 계약하는 거는 100%가 안 되는 경우도 막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약이 끝나면 그중에서 추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계약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또 다른 요소가 주택 관련, 특히 주택 관련 금융, 이제 이런 것들이 디벨로퍼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토지를 확보하고 이까지 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의 정책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주택을 가진 사람은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 이러면은 여기 원래 청약하려고 했거나 또는 청약한 사람들 중에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또 쑥 빠져나갈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다. 그래서 뭐 집값의 60%까지 대출하던 거를 40%로 줄인다. 이러면은 갑자기 20%돈 마련할 길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벨로퍼는 이런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주택 관련 정책을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자기 분양 시점도 결정하고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의 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 봤으니까 이제 특성을 봐야죠. 아까 이제 그 특성과 주체라고 봤는데 뭐 상대적인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죠. 단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대부분 이제 민간에서 많이 하죠. 근데 민간에서는 자기 자본만으로 개발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금융론이나 투자론 시간에 배웠지만 내가 충분한 자기 자본이 있더라도 특정한 사업을 그 내 돈만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하기 선분양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은 지금까지 이제 선분양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죠.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도 여기서는 재무적 타당성이 경제적 타당성보다 당연히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과 후생이 얼마나 증진되느냐 이런 것보다 디벨로퍼 본인이 지금 이거 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더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하지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갈 일이 아니고 이 재무적 타당성이 좋다라고 판정이 나지 않으면 저게 주택이 공급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도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만큼 주택이 잘 공급되기를 원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집이 필요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정부 규제도 그렇고 택지 분양 가격도 그렇고 암만 계산해도 재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타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주택의 공급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위에 보면은 그 임대주택
용지도 이제 하나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분양을 하지 않는 거죠. 분양을 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분양을 안 하는 방법이 영원히 안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영구히 임대만 하는 그런 주택도 있고요. 어떤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시작은 했으나 한 10년 지나서 그 입주자들한테 우선 분양한다든지 또는 일반에 분양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임대주택 사업 하려면 분양주택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재무적으로 좀 안정돼 있어야 되겠죠. 분양주택은 선분양해서 이제 집을 팔고 이제 빨리 사업을 끝내는 건데, 임대주택은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간 다음에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가지고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주 장기간. 그래서 이게 투자비 회수하는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분양주택을 더 선호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게다가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히 임대하는 거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동안은 대부분 그냥 일정 기간, 한 5년, 10년 정도는 이제 임대하면서 좀 버티다가 그 기간 끝나면은 분양해서 이제 투자비 회수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그동안 주로 이제 공공 부문에서 많이 했어요.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뭐 영구, 그다음에 일정 기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영구 임대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 부문에서 이제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은 영구 임대, 국민 임대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름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행복주택, 보금자리 주택 뭐 이런 이름 붙어 있는 많은 것들이 공공임대의 정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네임들입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도 임대 말고 분양주택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와 분양 다 합해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법에 이제 공공임대는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 플러스 분양주택, 공공분양까지 합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 법에서 공공에서 임대하는 거, 분양하는 거 이제 모든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있는 주택에 대한 모든 법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당연히 공공임대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은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네요. 법 두 개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임대주택이 아닌 그냥 분양주택은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이라는 주택을 다루는 큰 법이 있고요. 그 법안에서 분양주택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민간에서 하지 않고 이제 공공부문에서 짓는 그런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그 안에 공공임대주택도 정의돼 있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 분양주택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민간임대를 이제 좀 육성을 하려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너무 이제 분양주택이 분양가도 높고, 그리고 이제 꼭 주택을 소유해야 되나 뭐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정책도 정부는 이제 펴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을 좀 미는 형국이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민간 임대주택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뉴스테이였어요. 이름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책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주택들이 지금 이제 막 공급이 되고 있고 입주가 되고 있고 뭐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비슷한 정책이 지금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급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주택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디벨로퍼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분양 아파트 위주로 이제 그쪽이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 사업도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대주택에 관한 얘기가 이제 아까 요 부지였죠. 3번 필지가 임대주택을 짓자 뭐 하던 거였는데, 뭐 공공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를 원하는 건데, 원래 이런 산과 강이 있던 이런 땅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건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부문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인프라를 이제 건설을 해주면 여기에 도로도 들어오고 상하수하고 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과거에 많았냐면, 이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네, 신도시 경계 밖에 있는 땅들은 여전히 싸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디벨로퍼가. 붙여서. 그리고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요까지 들어온 이제 인프라를 좀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건설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그런 거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런 택지 개발 사업이 있으면 그 주변 부지들도 이렇게 좀 개발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고요. 근데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집이 이제 이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게 되니까 이제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원래 요 택지의 경계로 딱 완결성 있게 어떤 도시 계획을 해놓은 건데 옆에 이제 막 이제 난개발이 막 되는 거, 여기 옆에 붙어서 또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경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난개발이 진행된다.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는 얘처럼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된 게 아니고 막 옆에 붙어서 막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동안 우리 신도시 옆에서 많이 생기면서 더 사회적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난개발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인허가를 줄 때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정하고 엄밀하게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운데 있는 상업용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신도시 개발할 때 아까 같은 그런 중심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물론 상업시설을 개발할 디벨로퍼한테 그냥 택지를 분양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이 주변 지역을 다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중심 상업시설 안에는 뭐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쇼핑과 관련된 시설도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피스도 들어오고 호텔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여기 역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어떤 계획이나 관여되는 사업자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심 상업 지역의 개발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이 도시가 산다. 그죠? 뭐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드 디벨로퍼에서부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이 택지 개발을 하는 공공부문이 택지를 그냥 팔지 않고 택지를 제공을 합니다. 또는 출자를 한다 할까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이 개발 사업을 할 민간 부분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민간 부분은 이제 자본을 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뭐 운영할 수도 있고, 자본과 어떤 지식과 경험, 개발에 관한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공공은 땅을 대고 민간은 자본을 대서 이제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회사죠.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 컴퍼니가 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공 부문이 좀 더 계획성 있게 끝까지 도시를 완결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공공 부문이 택지를 대니까 훨씬 좀 부담 없이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 개발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일부는 이제 뭐 분양하는 시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부는 계속 이제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민간 부분이 만약에 뭐 백화점이나 할인점 업체다. 그러면은 다 지은 다음에 자기가 계속 마트 같은 거 막 운영하고 호텔 운영하고 막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일부는 이제 공공 부분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기도 해요. 뭐 저 안에 무슨 뭐 대중을 위한 시설이 있잖아요. 뭐 미술관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거는 공공 부문에다가 다시 떼준다든지, 그거를 토지로 뭐 일단 일부 용도대로 쓰세요 하고 떼줄 수도 있고, 여기 지어진 건물 중에 뭐 일부를 이거는 이제 공공 부문에다가 떼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의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프로젝트 컴퍼니가 만들어져서 이제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를 뭐 공공 PF 사업이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요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중심사업지역은 중심사업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사실은 뭐 이 중에서 이제 땅을 몇 개를 쪼개서 일부는 또 민간에다가 그냥 그 분양하기도 하고 아파트 용지처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뭐 이런 시설들은 이제 이렇게 공공 PF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민간에 이제 뛰어드는 주체들이 디벨로퍼에 해당하는 이제 SI, 전략적 투자자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가 워낙 그 건설비도 크기 때문에 시공사도, 컨스트럭션 컴퍼니도 출자를 좀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CI라고 부른다 그랬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대출만 해주는 금융기관들, FI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SI 포지션에 서는 사람들이 디벨로퍼도 SI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디벨로퍼는 뭐 당연히 참여하니까 별도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오퍼레이터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이런 시설들 운영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도시에 있는 중심 지구에 가보면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거 하나씩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사실 이 개발 사업 하던 당시에 SI로 참여했던 업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뭐 롯데마트, 신세계, 뭐 이마트, 뭐 백화점 하나씩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처음부터 건설회사와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 그런 PF 사업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이제 특성과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타당성, 사업 타당성은 공공부문도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이 땅이 이제 사회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후생을 따지는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을 하는 재무적 타당성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다 말이 돼야 이런 사업이 이제 진행될 수 있겠죠. 실제로는 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일단 사업이 돼야 뭐 뭐든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중심 상업 용지에서 흔히 벌어지는 공공 PF 사업이라는 것의 형태입니다.